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뭐 여러분 경제학부 학생들 혹은 뭐 이제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이슈는 뭐 리얼 GDP, 너미널 GDP,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GDP는 사실상 어떤 한 국가의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소득 분배에 대한 지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GDP는 소득 분배를 보여주지 않고요. 두 번째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non-market activity라고 해서 뭐 비시장 활동 이렇게 번역하셔도 나쁘지는 않는데요. 뭐 그냥 non-market activity라고 하시죠. non-market activity.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식사 준비한다든가 혹은 뭐 집을 클린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저희 자녀 양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자들 이것을 이제 홈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뭐 그냥 홈 워크이라고 그냥 장난삼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뭐 장난삼아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만든 말인데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네. 홈워크. 뭐 숙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에서 하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홈워크라고 하면은 그냥 뭐 마켓 워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가사 노동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홈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남마켓 액티비티 같은 것들은 실제로 GDP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혹시 또 제가 적어놨는데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뭐 세탁이라든가 뭐 클린업이라든가 식사, 특히 예를 들면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집에서 뭐 해 먹으면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GDP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GDP가 늘어납니다. 그게 과연 어, 국가 경제 차원에서 더 좋은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이슈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홈워크이 마켓워크로 대체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GDP를 늘리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도 한데 과연 그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건 뭐 또 다른 얘기라고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언더그라운드 이카노미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지하 경제라고 하죠. 지하 경제. 뭐 예를 들면 불법 소지, 뭐 우리가 소지할 수 없는 약품들이 있죠. 불법 소지할 수 없는 약품들을 거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 경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 거래를 할 때 그 이제 이 거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캐시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어,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이 경제 활동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언더그라운드 이카노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 혹은 뭐 보육 도우미 이런 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이제 제공해 주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캐시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언더그라운드 이카노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이것도 또 하나 뭐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이슈죠. 이거 정부가 생산해서 제공하는 이제 공공 서비스 혹은 뭐 재화와 서비스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우리가 GDP로 카운트할 때 비교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그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맡기게 되면 시장에서 공급이 되는 재화라면
기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존재하면 가격 곱하기 생산량 해서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 부문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어, 네,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도로, 교량, 뭐 철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국방 서비스, 네. 국방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용병을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 또 요즘 핫 이슈가 어, 네, 네,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좀 웃겨서 하는 짓들이 좀 웃겨서 네, 뭐 법무부 장관 제 아들이 뭐죠 저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제 시간에 복귀를 하지 않고 어,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예외적인 방식으로 휴가를 연장을 해서 이제 사용했다는 게 지금 사회적 이슈인 것 같고요. 잠깐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강의 전날 보통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날 이제 저녁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지금 시간은 뭐 9월 13일 일요일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뭐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뭐 유감 표명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뭐 좀 많이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다쳐서 저도 물론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람하고는 조금 사례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어, 뭐 또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은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전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또 그때 문화와 또 지금 문화는 달라서 뭐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뭐 넌센스고 뭐 그럼 뭐 라떼 토크 하는 거니까 뭐 나 때는 이랬는데 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근데 어, 예, 굉장히 좀 예외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혹시 뭐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내셔널 디펜스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용병을 사용해서 만약에 내셔널 서비스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면 가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에 하루 국가를 지켜주는데 뭐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뭐 용병을 썼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추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뭐좀 웃기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셔널 디펜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측정을 할 때는 그래서 그것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었는가 이제 코스트 관점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마땅히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도로나 교량이나 철도나 이런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혹은 뭐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경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도로, 어떤 교량, 어떤 철도, 어떤 지하철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요. 인구 밀집 정도가 높은 지역 혹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의 도로나 혹은 뭐 철도, 지하철 같은 서비스는 만약에 이것을 시장에 맡기기도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에 맡겨서 누군가가 어, 건설을 하고 네, 사실 쉽지는 않죠. 도로를 건설하려면 이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농지가 있었던 곳 혹은 무슨 뭐 건물이 있는 곳을 다 헐고 이제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도로를 지나가는 이용자들한테 다 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천공항 같은 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터널들을 이용을 할 때, 물론 이제 남산 터널은 혼잡 통행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혼잡 통행료에 대한 외부성을 여러분 이제 외부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도심의 혼잡도를 어,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외부성을 내부화 이런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재정학 수업 같은 거 들으실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터널 사용료의 개념은 아니고요. 남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는 경우는 이제 우면산 터널, 뭐 서초구 예술의 전당 밑에 있는 우면산 터널이 바로 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하는 경우인데 뭐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비용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 혹은 정부가 생산해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예, 이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페이지에 한국의 GDP 간단하게 2019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GDP를 알 수 없습니다. 지우고 뭐 대체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인데요. 대략 한국의 GDP는 2천조가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막 600조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막 끔찍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600조, 2천조가 되지 않는데 4분의 1, 네, 4분의 1이 넘죠. 그렇죠? 3분의 1에 육박하는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GDP에서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채 되지 않는데요. 이건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대다수의 한국 정도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민간 소비 지출의 비중은 대략 60% 정도, 60%를 조금 더 넘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의 비중이 사실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시경제학자들이 좀 더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독특한 현상은 총 자본 형성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 GDP에서 대략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조금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정도의 GDP 규모, 한국 정도의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민간 소비 지출은 대략 60% 정도, 그 다음에 총 자본 형성에 해당하는 투자는 대략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징은 민간 소비 지출의 비중은 한 10%포인트 정도 낮고요. 그 다음에 총 자본 형성, 투자의 비중은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의 비중이 조금 높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설비 투자의 비중이 조금 낮다는 것. 그러니까 투자의 구성 항목 중에서도 대부분은 건설 투자 비중이 조금 낮고 이제 설비 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한국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 그것이 잘못됐다, 뭐 그것이 뭐 좋다, 뭐 이런 커멘트가 아니고 비교적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스터디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정책 혹은 뭐 외부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내부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그 충격이 어떻게 파급되고 그 충격이 어떻게 증폭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OECD 기준은 이건데 우리는 왜 이런가? 이런 퀘스천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뭐 모든 국가들이 OECD 회원국가 같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 특징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샥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 뭐 대응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수출 비중은 뭐 2.9%인데 보시면 수출이 전체 GDP의 40%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 37%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입하고 수출하는 규모가 거의 GDP와 맞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을 외국에 판매하는데 그것과 판매하는 규모,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하는 규모가 우리 한국의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GDP로 나눈 값이 바로 이 둘을 합쳐놓은 80%의 값인 거잖아요. 대략 한 뭐 77% 뭐죠? 60, 77%.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가리키냐면 교역 규모라고 하는데요. GDP 대비 교역 규모. 실제로 이제 77% 가량의 교역 규모를 갖는 나라들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교 자체가 되게 넌센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덜어 있어요.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들이 덜어 있는데 이제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갖는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소비의 비중이 조금 낮다는 거, 그다음에 투자의 비중이 좀 높다는 거, 세 번째는 교역 규모가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의 비중은 예전에는 15%보다 조금 낮았었어요. 정부 지출의 비중이 좀 높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 한 5년, 10년 사이에 이제 정부 지출의 비중은 비교적 상승하는 추세고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제가 명목 GDP, 실질 GDP, 가격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